네, 작년 2월이었죠. 스위스의 대형 은행인 UBS가 슈퍼리치의 탈세까지 도우면서 충격을 준 바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글로벌 대형 은행들이 대규모의 불법 거래를 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오늘 은행주를 중심으로 미국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지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도 이제 작년부터 금융사들의 각종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번 사건 또 한 번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긴급 진단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스튜디오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위원님, 오늘 지난 주말에 이어서 뉴욕 증시 또 한 번 악재 속에 3대 지수 모두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증시 흐름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요즘 그 월가에 이렇게 그 평가하는 그 평론가들 이렇게 보면 악재가 겹쳤다. 네. 이런 쪽에 이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악재도 좀 큰 악재, 대형 악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악재가 겹치고 악재 자체도 대형 악재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비교적 잘 버텼다 하는 이런 거를 한마디로 평가할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일단은 악재의 그 근본적 비롯된 장 초반의 요인은 아마 유럽에서 그 코로나 재확산이 있죠. 그렇죠. 거기서 경제 셧다운 문제가 다시 그 봉착되면서 미국의 다우존스 경제 활동에 많은 영향을 받치는 다우존스 지수가 먼저 또 S&P 지수가 떨어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그 다우존스 지수의 그 편입 비중이 상당히 높은 글로벌 그 대형 은행들이 대형 불법 거래를 그 이렇게 포착되면서 주가가 은행주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떨어졌죠. 네. 사실은 은행이 연말 대비해서 우리 아까 박건 캐스터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배당주를 많이 주는 주식이거든요. 물론 이제 올해는 대선 충당을 많이 쌓는 관계로 정전에 비해서 배당은 최소한 미국은행 같은 경우는 적게 해주겠습니다는 이 주식 투자에서 보면은 지금 시점이 배당 투자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대형 은행주에 대한 매기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 이렇게 악재가 터짐에 따라서 주가가 떨어진 것은 비교적 큰 폭이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관심은 그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네. 기술주들의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니콜라 문제를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행동주의 공매도 개인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의 행방이 최소한 그 9월 말까지 어떤 행방을 보일까 하는 측면을 다소 어려운 내용이나 하겠습니다는 이게 미국 증시에서 이렇게 굉장히 혼탁한 상황을 양상해지기 때문에 시청자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니콜라의 그 회장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죠. 뭐 FBI 구속도 됐다. 아니면 사임도 됐다. 뭐 사기다. 이렇게 해서 혼탁한 얘기들이 나온 이런 사태가 이렇게 빠지면서 지금 그 말씀도 계셨습니다는 니콜라가 한 20% 정도 폭락하는 상황에서 네. 어찌됐든 내일 배터리 데이의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 이것이 없었으면은 기술주도 여전히 이렇게 하락폭이 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20일 배터리 데이 앞두고 이렇게 테슬라가 뭘 내놓을 것이냐 하는 측면이 지금 기술주 향방과 관련해서 가장 관심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 뉴욕 증시는 시청자분도 3월 증시에 잘 가다가 최근에 보면 우리 그 전 앵커 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혼탁한 얘기 나올 겁니다. 사기든 구속이든 불법 거래든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그 상황에서 행동주의 공매도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이게 대박이다 이런 책에는 얘기지 않겠습니다. 나쁜 쪽의 의도를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것은 대박이라는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는 향후에 그렇게 주가 하락을 경험해서 미리 공매도 치면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돈을 많이 벌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의 미국 증시의 혼탁한 상황은 어찌됐든 이 니콜라이 사기 보고서를 통해서 이것이 미국의 SEC에 관리해서 이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찌됐든 힌든베그가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이렇게 장외시장에서 보고서들이 이렇게 각 그 애플이든 뭐든 이렇게 허투하는 보고서, 상처를 주는 보고서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 것도 시청자분이 미국의 증시 상황이 질적으로 상당히 혼탁해지고 있다 하는 이런 것이 향후에 투자할 때 굉장히 염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3대 악재가 터지면서 오늘 일제히 하락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한편 이제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환율이 최대 관심사입니다. 어제도 뭐 자세하게 짚어주시기는 했지만 환율이 또 한 번 하락을 했죠. 1,150원대로 떨어졌는데 이 같은 흐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어제 같은 경우는 환율을 이게 말씀드리면서 비교적 충격적으로 1년 후에 한 1,100원도 붕괴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전화를 받은 상태에서 신문세 업무라든가 기타 업무가 그냥 지나간 일이 있었는데요. 네. 어제 1,160원 지난 주말에 떨어졌죠. 근데 보통은 이렇게 급락하면 다음 날 같은 거, 어제가 되겠죠. 어제 같은 반등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였는데 어제도 그런 요인을 지적했습니다. 달러 인덱스에서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달러 인덱스에 포함되지 않은 위안화 문제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근데 어제 중국의 인민은행에서 경제 여건을 반영해서 중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죠. 중기 정책금리, 이게 중국은 어떤 게 정책금리냐 하는 측면에서는 대체로 1년 만기 대출 이자율을 보통 기준금리 성격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회복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다른 국가들은 금리를 내리고 금리를 설령 안 내리더라도 돈을 푸는 금리 완화 기조 속에서 중국은 최소한 금리를 내리지 않지 않겠느냐. 역시 예상대로 1년 만기 대출 금리가 3.85 그대로 동결되다 보니까 네. 다른 국가는 금리 완화되는데 유지만 되더라도 이게 긴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상대 비교니까. 그래서 위안화가 계속해서 절상 추세를 가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도 어제 지난 주말에 1,160원대에서 1,158원대로 8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렇게 다들 아실 겁니다. 이 과정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기업이라든가 달러 투자자들이 전화를 계속 해주시는 모습을 보는데요. 오늘은 뉴욕 증시에서 각종 사고들이 이렇게 되면서 채권의 안정자산, 그다음에 달러 같은 경우에도 인덱스가 소폭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때 두 가지 특징을 좀 말씀드렸었거든요. 단기간에 급락하는 문제. 네.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의 영향보다는 중개 위안화가 영향을 받는다. 중개 위안화 평가 절상은 중국 경기의 모습이다 하는 측면에서 오늘 달러 인덱스가 소폭 상승하는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오늘 원달러 환율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조금은 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추세적으로 보면은 지금의 여러 가지 여건상을 보면 계속해서 하락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율이 1,158원대에 이렇게 가니까 차례 피킹 차원에서 달러를 또 추가적으로 매입하겠다 하는 이런 심리들이 나오는데요. 또 일부에서는 외환 시장에서는 외환 당국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짐에 따라서 원화 절상, 수출에 미치는 효과, 경기에 미치는 효과를 해서 외환 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느냐 하는데요. 사실 우리 경제 여건을 볼 때에는 내수장 육성하고 그다음에 원화 절상에 따라서 수출에 미치는 효과, 경기에 미치는 효과 이보다는 외국 자본 유입에 따라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가 더 크거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외환 당국에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환율이 떨어지면 시장에 개입해서 환율을 바치는 특히 이게 원화 절상 문제에서 바치는 문제는 사실 국제적으로 보면 환율 조작 보고서 이런 쪽에 직접적 타겟팅이 되거든요. 절상이니까 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에서 방지한다는 게 인위적인 이렇게 추가 하락을 방지하는 쪽이 결국 시장에 절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다른 국가 입장에선 미국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절상으로 자국 경기에 불리한 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하락, 원화 절상을 인위적으로 막는 것은 환율 조작 보고서의 직접적 대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 그동안은 홍남기 부총리를 필요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이렇게 논란거리, 그게 부정적이다 긍정적인 평가를 안 하겠습니다. 논란이 있지만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비교적 잘 지금 해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볼 때에는 환율이 떨어지면 무조건 그 외환 당국에서 시장에 개입할 것이다 하는 이런 쪽의 환율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시각은 지금의 우리 경제에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또 우리의 수출 구조가 품질과 기술과 디자인으로 바뀐 점 그리고 미국의 환율 보고서가 올해 상반기에 4월 15일 날 발표된 데 불구하고 안 발표된 점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외환 당국에서는 종전과 달리 신중한 입장을 취하겠다. 그래서 어제도 외환 당국에서 환율 하락 의외의 의미는 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간접적 시사를 한 것이 종전과 다른 점이다. 무조건 떨어지면 시장에 개입한다 하는 이런 관행적인 미치는 역할은 아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내외 금융시장 흐름부터 먼저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의 본격적인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오늘 하락을 이끌었던 대형 악재 중에 첫 번째 소식이었는데 글로벌 대형 은행들의 대규모 불법 거래 소식 좀 정리해 주시죠. 오늘도 이슈에서 첫 번째로 거론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뉴욕 시장에 한 1시 40분 정도부터 이렇게 시장을 보기인데요. 정확하게 새벽 3시 2분에 제 이메일을 통해서 시청자분이 해당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 대형 불법 거래 문제, 이 문제를 좀 오늘 방송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3시 2분에 정확하게 제 메일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아마 가장 관심사가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일단은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죠. 2조 달러 정도니까 우리 환율 수준으로 이렇게 보면 어제 1,158원이니까 한 2,300조 원 정도 되는 아주 대형적인 거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은 오늘 저한테 이메일이 주신 분도 아마 이런 대형 금융은행의 주 고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는 사실 3시 2분에 이 방송을 해달라 하는 것은 대형 글로벌 은행에서 오늘 주가가 가장 많이 떨어진 게 뭡니까? HSBC랑 스탠다드 차타드거든요. 그리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다른 데도 다 떨어졌습니다는 유독히 HSBC와 스탠다드 차타드인데요. 한국의 이렇게 VIP 고객들이 비교적 많은 데고 최근 2년간 여러 가지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는 한국의 VIP 고객이 많이 늘어난 이런 은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분께서도 그렇게 이 방송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처음만은 아니거든요. 작년에 2월 달에도 스위스 은행인 UBS에서 보면 탈세와 관련돼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아직도 기억이 생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불법 거래 내용 어떤 내용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불법 거래가 있겠습니다는 탈루와 탈세와 관련된 보통 그거 이외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은행이 가져가야 될 부분이. 왜냐하면 단일금융법, 도드-프랭크법에서 촘촘히 이 거래가 이렇게 왜냐하면 2008년, 2009년에 대부분 다 금융위기로 인해서 미국의 단일금융법의 위기 방지 차원에서 멀커리를 핵심적인 사건을 해서 사실 은행에 촘촘히 미국의 금융만큼은 촘촘히 규제가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사실 컨설팅이라는 이런 표방을 해서 탈루라든가 탈세 소송 이런 것이 추가되지 않겠느냐 나중에 밝혀지겠습니다는 법원을 통해서 그래서 보면 자 그때 사건을 유추한다면 UBS 때 대체로 보면은 조세 회피 지역에 아주 대형 이렇게 슈퍼리치라든가 권력자들의 검은 돈을 숨기거나 돈 세탁했던 이런 쪽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마 조세 회피 지역에 대해서 재미난 표현을 썼었습니다. 조세 회피 지역이 텍스 리조트 지역. 우리가 전 앵커가 스트레스 나오면은 리조트에 풀지 않습니까? 전 앵커를 비교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는 이렇게 우리가 보면 검은 돈 많으면 시청자 여러분 슈퍼리치라든가 권력자들이 검은 돈이 많으면 그 자체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어디서 보관할까 스트레스가 많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으면 주말에 리조트 시설, 휴양 시설을 가서 풀지 않습니까? 그래서 텍스 리조트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텍스 헤이븐 지역, 아주 천국 지역이다. 그리고 텍스 패러다 지역, 이거 한 단계 더 높은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우리가 조세 3대 회피 지역에 보면 케이만군도 말레이시아 북동부에서 지금은 싱가포르와 홍콩 마카오 쪽에 있는 마카오가 지금 미중 간의 마찰 관계가 굉장히 적은 상태에서 아시아에서는 굉장히 규모 자체가 적은 상태에서 홍콩, 싱가포르 문제가 대체 지역으로 지금 떠오른 상태고요. 아일랜드가 유럽 재정이기 때문에 위기다 보니까 지금 베네룩스 한국으로 넘어가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오프라인 상에서는 대부분 다 투명하게 밝혀지기 때문에 지금은 경제활동 분야에서 온라인과 그다음에 모바일로 옮겨가면서 조세 피적이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상당히 법원의 이렇게 이후에 법원의 심사를 거쳐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 굉장히 관심사거든요. 왜냐하면 온라인과 모바일판은 구글세라든가 뭔가에서 아직까지 그걸 규제하고자 하는 명확한 국제적인 글로벌 스탠다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 미국의 법원 판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금융시장을 비롯해서 국제금융시장 경우에 따라서는 VIP의 영업 같은 것, 국내 금융화의 영업 같은 거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화면에서도 잠시 언급이 됐지만 이번에 글로벌 대형 은행들의 이 대규모 불법 거래를 밝힌 국제탐사보도 언론협회가 어딘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이 점도 좀 시청자분들을 위해 설명해 주시죠. 네. 아까 그 모드에 ICIJ라는 이렇게 표현을 네. 썼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국내 언론을 이렇게 연합뉴스라든가 두들겨 보면 여기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이게 나왔죠. 그래서 요거는 국제탐사 언론인협회라고 표현을 하는 게 있고 국제탐사 기자협회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른데 그러면 이제 저희들도 언론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는 언론에서 종사하는 사람 중에 일부 이라크 전쟁에 아주 목숨을 걸고 그다음에 사실 유력 인사라든가 권력층의 탈루 소득을 캐는 것은요 본인의 이렇게 운명을 건 거거든요.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고 거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목숨을 걸고 하나 했던 것이 대표적으로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는 것이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죠. 네. 아마 미국의 정가를 발칵 뒤집히고 그래가지고 리처드 닉슨이 잦은 하야까지 했던 이런 사건이죠. 이런 게 바로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적으면 본인 자신이 굉장히 운명이 또 가족이라든가 이게 역사에 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국제 그 탐사 기자협회에서 이게 이번에 금융당국과 미국의 대형 금융 간의 불법 거래 내용을 포착해서 이렇게 밝힌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내용이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게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2015년서부터 국제조세정의 네트워크와 함께 슈퍼리치와 그다음에 유력한 인사 그리고 권력층들의 탈세 소득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거든요. 네. 그 맥락이다 이렇게 보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서부터 나중에 유력 인사 그다음에 이렇게 탈루 소득, 그 권력층의 탈루 소득에 대해서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보고서 내용을 같이 한번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는 2016년 4월달에 그 유명한 파나마 페이퍼스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2017년 11월 패러다이스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한번 볼게요. 파나마 우리가 국제 조세 회피 지역에서 가장 지금 번창하는 게 케이만군도거든요. 케이만군도는 시청자 여러분 중남미와 북미 사이에 멕시코만 근처다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에 중심지가 파나마거든요. 파나마 페이퍼스에서 그래서 이름이 파나마 페이퍼스입니다. 그리고 패러다이스죠. 아까 텍스 리조트, 텍스 헤이븐, 텍스 패러다이스가 가장이지 않습니까? 네. 패러다이스 페이퍼다. 이렇게 명칭을 붙인 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때 보고서도 세계적으로 충격을 많이 미쳤죠. 그때 죄송한 말씀드리는 엘리자베스 여왕 같은 분들도 이렇게 포함돼서 시청자 네. 여러분도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형 금융사, 미국의 대형 금융사의 불법 금융 거래 문제에 대해서는 공개할 것 같이 HSBC, 스탠다드 차터드 한국의 지난 2년 동안 한국인의 VIP 금융 거래가 많은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불법 거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불법 거래가 나오고 난 이후에 한국의 유력 인사 내지는 권력층 이런 사람들이 아마 불안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탈루 소득이 얼마큼 될까? 이거는 이제 국회의원인 양형자 이 의원이 최근에 국감을 앞두고 밝혀져서 우리나라도 좀 충격을 준 게 지난 10년 동안 한계 소득 약 700명의 고소득자가 네. 10년 동안 탈루 규모가 10조 원 정도 다른다. 맥을 갖춰죠? 네. 갖춰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미국의 대형 금융사들이 불법 거래 내용이 조사되면 조사되고 그 내용이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한국의 소위 그들은행의 VIP 고객에 해당되는 한국의 금융사의 한국인들이 누가 포함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국제적으로 또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일파만파 충격을 미칠 수 있는 변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런 글로벌 은행의 대규모 금융 거래도 나중에 자세한 내용이 밝혀지기는 하겠지만 슈퍼리치와 유력 인사들의 탈세를 도와준 거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위원님 뒷 화면에 살짝 힌트가 나온 것 같기는 한데 어떻습니까? 네, 2016년 4월에 파나마 페이퍼스라든가 2017년 11월에 패러다이스 보고서에서 나왔던 인물들입니다.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김정은, 푸틴 쭉 해서 나오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장기 집권자, 장기 최고 통수권자 해당되는 사람은 전부 국제 조세 정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비자금 관리를 해왔다. 네. 이게 밝혀지는 거다. 그런 것이 지금 가다피 뭐 죽었죠. 차베스 마찬가지로 축출됐죠. 마두로, 푸틴 이렇게 베네수엘라 현 대통령이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입니다. 공교롭게도 파나마 페이퍼스 2016년 4월에 발표되는 게 장기 집권자에 밝히면서 김정은 지금의 이렇게 김정은도 여기에 해당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규모 자체는 완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는 국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30억에서 50억 달러. 그래서 50억 달러 정도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김정은의 비자금 문제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 TV에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약 50억 달러 얘기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돈은 한 5조 원 정도 그때 당시에 환율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래서 이것이 꼭 문제가 됐을 때 유엔 제재 리스트에 김정은을 포함시킬까 말 것이냐 미국의 제재에서 김정은을 포함시킬까 말 것이냐 이 문제가 쟁점이 됐던 것도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혼탁하죠. 러시아도 핵 확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핵무기를 이렇게 하고 미국도 핵 미사일 관련해서 다시 개발시키고 북한은 그렇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체결해 보면 국제적으로 핵 협상 이런 방지 협상 이런 것이 전부 무너지는 이런 네. 체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대체로 보면 이런 장기 집권자들이 대부분 미국의 단독 제재든 그 다음에 사실 유엔의 안보이사의 제재든 그리고 바세나라 체제라고 있습니다. 바세나라 체제는 뭐냐면 사회주의 체제든 공사주의 체제, 민주주의 체제 관계없이 인류에 반하는 재래식 무기라든가 핵무기라든가 그 다음에 생화학무기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 바이러스 관련돼서 인류의 치명적인 바이러스 관련된 문제 이런 것을 체제와 관계없이 직관적으로 거래를 규제하자 하는 것이 바세나라 체제거든요. 여기에 대부분 다 비자금에 이렇게 관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제재 속에 포함된다. 그것이 이렇게 미국에서 보면 어느 정도 포함시킬 것이냐 해서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 누구를 포함시키고 김정은이 마지막에서 포함시킬 것 말 것이냐 협상의 대상으로 들어가는 것도 네. 바로 그런 근거에서 나오는 거다.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작년 2월에 이번과 좀 비슷한 UBS의 불법 거래 소식이 터지기 전에도 지상 최대의 부패 사건이다라고 불렸던 말레이시아 스캔들, 국내 보험사와 증권사도 연루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작년에도 UBS 사건이 제가 기억으로는 정확히 한다면 2월 20일, 작년 2월 20일 날 터졌습니다. 네. 근데 그 직전에 세계적인 시대에 난리가 났었죠. 이런 것과 관련돼 있는 거죠. 그래서 시대의 사건이다 하는 말레이시아 스캔들이 됐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금융 사기 사건과 얼만큼 유사하냐 하는 것을 다시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왜 시대의 사건이냐 하면 일단은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국유석유의 담보로 이거 믿을 수 있죠. 국영이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최고 통수권자. 지금은 사실 지금의 현 말레이시아 총리 직전에 마하티라 총리죠. 근데 마하티라 총리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 마하티라 총리인데 언제 내 마하티라 총리냐 하는데 마하티라 총리가 다시 한번 된 배경이 있습니다. 네. 그 직전에 나작 말레이시아 총리입니다. 이 양반이 뭐냐? 이 양반이 통수권자다. 특히 퍼스트레이드에 해당되는 퍼스트레이드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는 그 부인에 해당되는 사람, 아내 되는 사람들이 관여가 돼서 이게 총리까지 말레이시아는 총리거든요. 통수권자가 총리까지 가다 보니까 믿을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상태에서 사기 사건을 원천히 국영 사기 업체를 담보로 하겠다. 네. 그다음에 총리가 관여돼 있다. 이런 상태에서 주관사를 누가 했냐면 골드만삭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감사는 딜로이트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사이자 감사기관이죠. 네. 컨설팅 기관이죠. 믿을죠. 여기에 선전은 누가 있습니까? 디카프리노 전 앵커 잘 아시죠? 알죠. 예, 미란다 커, 네. 린제이 로한 소문을 팍 퍼뜨리죠. 유명 할리우드 배우들이 다 그렇죠. 관여를 했었죠. 그다음에 초기 자금은 유치가 중요하죠. 근데 호텔 상속자 페리스 힐튼의 자본 완전히 믿게 되죠. 그래서 국내 보험사라든가 증권사 10억 달러 정도 투자했는데요. 이게 시대 사건이 됐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탈루와 탈세 직전에 비슷한 시점에서 이런 사기 사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니콜라 사기 사건 혼탁 커죠.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대형 금융사의 불법 거래가 이게 이렇게 되면서 미국의 그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 미국도 로빈 후드라든가 또 미국의 주식을 가장 많이 산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동학개미, 서학개미들이거든요. 얼만큼 이렇게 증시 기반이 탄탄한지요. 오늘도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악재가 터진다. 근데 악재도 대형 악재가 터진다. 근데 미국 증시가 되게 잘 버티고 있다 하는 이런 쪽으로 평가한 것은 사실은 지금의 만약에 개인 투자가 비중이 아니고 기관 투자가들이 주 역할을 했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늘 미국 증시 굉장히 많이 터졌을 겁니다. 네. 터졌을 겁니다. 이게 미국의 증시의 개편된 상황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참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았던 가운데 말씀해 주신 대로 니콜라 CEO도 사임하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이와 비슷하게 올해 초에도 사상 최대 규모의 태양광 사기 사건이 벌어져서 논란이 된 바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카포크 부부죠. 네. 그래서 아마 사기 사건 하면 니콜라 사기, 뭐 테슬라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는 사실은 올해 초에도 월가에서 발칵 뒤집혔던 사건, 코로나 사태 직전에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었죠. 바로 여기 시청자분 나오시겠습니다. 카포크부의 태양광 회사. 이것도 우리나라의 지금 현 정부의 태양광 뭐 어쩌고 관련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태양광 관련해서 폰지 사건으로 최종 판결을 냈었죠. 피해액이 1조 2천억. 이 자체가 이렇게 단일 그 태양광 사건은 최대 규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문제는 이게 유명했던 것이 왜 그러냐면 월해 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관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네. 실질적으로는 이게 중도에서 사기 사건으로 쳐져서 그랬지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 태양광 투자하기 위해서 모집한 금액이 24억 달러입니다. 24억 달러. 다 투자했던 건 아니죠. 그래서 24억 달러 여기 투자하겠다 하는데 다 투자하지는 못하고 일부 투자해서 사실상 이게 본지 사건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워렌 버핏이 올해 아마 본인 자신이 주식의 투자 역사상 가장 치욕의 한 해가 아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워렌 버핏이 올해 태양광에 이게 사기 사건에 걸려들었었고 그다음에 항공주라든가 뭔가에서 코로나 사태에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항공주 사식해서 대형 매각하는 문제가 이제 발생했죠. 나중에 이제 애플을 투자해가지고 만회는 했습니다는 이렇게 해서 올해 여러 가지 이 위상의 첫 금이 갔던 이런 사건이 바로 워렌 버핏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국 증시에서 질적으로 나빠졌다 하는 것은 뭐냐면 대형 금융사, 미국에 주도하는 대형 금융사들의 불법 거래가 나중에 밝혀지겠습니다는 이런 것이 탈루냐 탈세냐 사기 사건이냐 이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니콜라라든가 이런 것이 사기 사건 올해 연초에 카포크 부부의 사기 사건 이런 것이 겹치다 보니까 질적으로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투자자분들이 향후에 미국의 주식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신경 써서 이렇게 투자할 일이 많아졌다는 것이 최근의 월가의 사정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금융사들도 독일 국채 DLS라든지 라임 사태 그리고 알펜루트 사태 등 각종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사실 같은 맥락이죠. 금융사들이 고객의 돈을 해놓고 제 역할을 못하는 거죠. 뭐 우리나라도 뭐 금융사고 오면 아직도 여파가 진행되고 있고 아직도 줄줄이 터질 일이 많습니다는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밝힌 것을 보면 독일 국채 DLS 작년 9월이죠. 그것도 우리나라의 대형 은행이 그 다음에 라임 사태 가장 잘 나가는 일종의 사실 자산운용사인가요? 그리고 알펜루트라든가 나머지 다 있습니다는 제가 생략해서 줄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자 이게 불법 거래 터지는 문제가 탈루와 탈세가 전 문제인데요. 네. 이 VIP의 절세 컨설팅 자산관리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세무 컨설팅 문제에 있어 현행법에 규정되지 않는 문제를 사실 그쪽에 세무 컨설팅하는 시각들이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실정법성이 모든 문제를 이렇게 적어놓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세무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법에 회피되는 측면의 컨설팅도 일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아주 신중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논란의 소재가 있기 때문에 일부에는 실정법상에 거래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세무 관리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자산 관리라는 포함을 해서 그런 쪽으로 안내하는 역할 중에
실정법사에 들이대면 자 법에 힙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 적용의 현실 여부, 법원 판단에 따라서 굉장히 불법 거래가 되는 이런 측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금융사 거래든가 불법 거래가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이 자산관리 범위 관련된 논쟁을 아마 치열하게 전개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환경이 되면서 온라인 오프라인에 그 규정에 실병법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맞추지 않는 쪽으로 바로 이 불법 거래라든가 이런 쪽이 이렇게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 하는 생각에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세원 잠식 그다음에 소득 이적 방지법정 아시겠죠? 요 문제로 인해서 구글세라든가 뭔가 이런 쪽에서 다시 이렇게 실적법상에서는 지금의 거래 활동이 많이 증가하고 금융사에 많이 되는 요 모바일 거래 요것을 글로벌 스탠드로 어떻게 포함시킬 것이 하는 측면도 지금의 금융사고라든가 각종 탈루라든가 탈세 소득을 줄이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보면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 이 문제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마련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과제지 않냐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자 마지막 구조를 좀 이렇게 자막에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금융사의 지나친 실적 우리가 보면 최근에 브로커리지라든가 뭔가에서 지나치게 실적 위주, 지나치게 보신 위주 이런 분야가 사실은 금융사라든가 탈루 탈세 소득 이런 것이 맨데 직간접적인 요인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제보다는 자율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자율적으로. 그럼 자율적으로 가져가는 게 뭐냐 하면 금융당국 이전에 자율적으로 가져가는 게 뭐냐면 일단은 금융사 내지는 오너들이라든가 CEO 책임자라든가 금융사에 소속한 직원과 윈윈관계가 돼야 됩니다. 네. 윈윈관계가. 그리고 고객과 금융사 직원과 고객 간의 윈윈관계가 돼야 됩니다. 이 관계가 해서 이런 게 되면 자연스럽게 탈루, 탈세, 그다음에 불법 거래, 사고 이게 줄어들지 않겠느냐. 규정 이전에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개인적인 책임, 금융사도 개인적인 책임, 금융사 직원들도 개인적인, 고객들도 개인적인 책임. 그러면 자 마지막에 투자자분, 고객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중한 돈입니다. 최근에 미개 주식 관련해서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는 마지막에는 막차를 타는 묻지마 투자. 그래서 내 돈 관리해 주십시오. 라면서 내 돈 관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거 터진 게 그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내 소중한 투자는 주가가 떨어질 때, 코로나 사태가 떨어질 때 이때는 공격적으로 하고 지금처럼 아주 이렇게 주가가 높을 때는 차익을 신화해서 신중하게 하더라. 네. 왜냐? 과열이고 부풀리고 할 때는 실정법 규정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거든요. 그 틈을 파고드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사고사들. 그래서 아주 떨어질 때는 긍정적 마인드 주식을 사고 지금처럼 아주 주가가 높을 때는 자 이렇게 거품이라든가 낙관적 심리라든가 이런 기대 심리에서 하면 나중에 또 정작 중요한 고객들 소중한 돈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대형 금융사들 그것도 세계적으로 크레딧이 가장 높은 대형 미개 금융사들이 불법 거래 그것도 우리 돈은 2,300조 해당되는 이에서 우리가 새벽 3시 2분에 저한테 이메일을 통해서 이 방송 좀 해주십사 하는 그분의 심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금융사와의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글로벌 대형 은행들이 대규모 불법 거래 의혹에 휩싸이면서 오늘 은행주를 중심으로 뉴욕주에서 은행주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게 비단 미국 쪽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투자자분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지금 세계는에서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